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국내 증시가 깊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었죠. 그런데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월요일인 금요일 날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 그리고 있습니다.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인 건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영향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익률 둔화 정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이벤트가 터지면서 오늘 국내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들썩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반등으로 이끌 수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상승일 텐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도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나스닥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하게 괜찮게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여기에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대비 상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요. 주당 149달러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이러한 ADR 공모가는요. 보통주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1%가량 웃도는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달 규모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를 크게 웃돌면서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그 사상으로 최대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국내 본주 환산가 대비 한 3.1% 할증이 붙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늘 밤에 조건부 거래가 미국 증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7월 13일 날 다음 주에 나스닥에서 정식적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됐을 때는 한계가 뚜렷했었죠.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면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나 시가총액이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DR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요. 특히나 대거의 패시브 자금인 글로벌 반도체 ETF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 시에 주가의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의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대표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HBM의 선두주자인 만큼 그 경쟁력을 재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론과 좀 보수적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어제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국내 증권사 두 곳에서 지금 완전히 엇갈린 목표 주가를 발표한 것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다음 장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DR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이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본주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론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자 대비 접근성이 개소가 되고 또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가 해소가 되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 본주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프리미엄이 부각받게 된다면 본주 역시나 다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갈 거고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뷰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과 함께 지수 자체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종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상장 이후에 본주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요
공유한 게 ADR과 본주 간의 차익 거래가 제한된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ADR 프리미엄이 고착화가 되면서 과연 본주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ADR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대만 본주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그 주식을 좀 비교를 하게 된다면 프리미엄이 한 15% 정도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고점은 2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역시나 ADR이 잘 가더라도 본주와의 가격 괴리감이 20%까지도 날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신중론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BNK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8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현저하게 낮은, 그러니까 지금도 과도하게 평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내다보면서 내년 전망 역시나 조금 안 좋게 바라봤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론의 힘이 훨씬 더 우세하게 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짱을 끼고 시원하게 치아가 보이게 웃고 있는 사람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인데요. 마이크론 뉴욕팩 콘크리트 타설식에 참여를 해서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서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좀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론이 앞장서게 된다면 경쟁자들도 투자를 결국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상무장관이 언급을 하면서 투자를 해라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또다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결국엔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단에서도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실제로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를 의식한다듯이 간밤에 투자 관련된 발표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팹과 기술에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5조 원가량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기존보다 500억 달러 추가로 더 증액된 규모이기도 하고요. 뉴욕이나 버지니아 팹 투자를 포함을 했고, 콘크리트 타설의 계획도 한 분기 이상 앞당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이 투자 내용을 발표한 시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기 하루 전날 이렇게 발표한 것은 SK 하이닉스를 의식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에 장기적으로 D램에 대해서 40%를 미국에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응을 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3대 축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3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망 강화에 최대 30억 달러를 추가로 더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 상한선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은 이 상한선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10만 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까지도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강한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설비 관련된 기업들까지로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는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돼서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당연히 전력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확대가 되게 된다면 전력기기와 전선의 수요가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기존 3년에서 지금 4년까지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있는데요.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 변압기라던가 전력 설비,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공급자 우위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또 역시나 장기 공급에 대한 기대감까지로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전력망 교체도 구조적인 수요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송배전망이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0% 이상이 25년 초과가 된 제품이고요. 북미 수요의 40%가 노후 전력망이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수요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노후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설비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라던가 로봇 기업들의 확산으로 인한 전력 설비의 증설로 인해서 이런 전력기기, 송배전, 변압기 관련된 사이클 역시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기업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시장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흔들렸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라는 호재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늘 장 막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래서 잘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다면 오늘은 삼성그룹주들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AI 인프라 관련주들, 원자력 관련주라든가 전력 설비주들이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오늘 오후 12시 58분 정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29% 상승세 보여주면서 7,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대부분 상위 종목들이 좋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이 불어온 온기가 소부장에 또 퍼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장비주들이 불을 뿜어내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후 1시 넘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5.58% 오름세 보여주면서 838.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조 6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과 금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전 11시에는 매도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재 다시 1,378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관에서는 완성차 업체들과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쌍끌이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개인은 3,4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 가량 물량들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4,859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이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다면 개인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원전주입니다. 예전에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탈원전 이슈라든가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격이 강했는데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또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SMR 확대라든가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원전을
예전의 테마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를 어떻게 따낼지 또 이 수주가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될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7.5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파워는 원전 기자재 수요 확대감에 따라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9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기술이 14.33%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진과 보성파워텍도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2차 전지주인데요. 최근 한 달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 자체만 보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완성차 업체의 판매 또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길어지고 있던 전기차 캐즘도 이제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5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에서 몸집이 큰 종목들은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유상증자 이슈로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6.93%, 거의 7%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8.52%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생산 쪽에서 삼성 SDI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7.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3.9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가장 대장주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3.1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은행주 이야기입니다. 최근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대표적인 방어주로 분류되는 은행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어지러운 증시 속에서 이 은행주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최근에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상대적인 피난처에 더해서 은행주 자체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총 4가지 투자 포인트를 함께 제시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PBR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했다라고 봤습니다. 은행주 전반적으로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7배 순으로 고점 대비 16% 이상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세는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은행의 연결순이익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연간 기준으로는 10% 이상 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주 환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리뉴얼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주 환원율이 50%에 근접하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에도 추가적으로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리뉴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준금리 인상 역시 섹터 내 호재로 잡히고 있죠. 상대적으로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 16일에 금통위에서 계획이 나타날 것으로 결정이 보일 것으로 시장이 또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KB금융이 현재 대장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7%대 오름세 18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5에서 6%대 강세, BNK금융지주도 5%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1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AI 반도체를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했고요. 이 메모리주를 움직인 이슈들이 많은데요. 일단 마이크론이 미국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반도체 4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투자 규모가 2,50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기존 대비 500억 달러 증액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은 2035년까지 미국 내 디램 생산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에서 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트럼프의 리쇼어링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다가오는 9월부터 자체 AI 칩의 양산에 돌입하겠다라고 계획을 또 밝혔는데요. 급증하는 AI 인프라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27년까지 약 6개월간의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브로드컴에서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생산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추가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급사들과 LTA 단연 장기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메모리 칩을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체결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플래시의 샌디스크, 광섬유 장비의 일본의 스미모토 토모전기와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러한 이슈들이 또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에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9만 4천 원 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단안에서는 PSK홀딩스, 원익 IPS, 제주반도체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22% 이상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있고요. 14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대감을 안고 있다가 이번 주 초반에 하나오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죠. 이로 인해서 조정을 좀 겪고 다시금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아쉽지만 눈높이를 낮추자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H현대중공업을 17%가량, 삼성중공업 8%가량 하향 조정했고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30% 가까이 28%나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NH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에 따른 중장기 특수선의 매출 성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기업 가치 하승폭을 50%에서 30%로 축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주 전반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의 환경 그리고 특수선 부문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기대보다 저조한 선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면서 센터 전반의 센티먼트가 악화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센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또 꼽기도 했습니다. LNG선의 신조선가 상승 그리고 HH현대중공업의 중속 엔진 증설과 데이터 센터형 엔진 신규 수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지난 2025년에 피크를 찍고 나서 다시금 좀 주춤한 상황이죠. 이러한 조선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신규 수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업이 어떻게 좀 더 증가세로 돌아서는지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그래도 그동안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선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함께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진주 쪽이 특히나 시세가 좋습니다. HD현대 마린엔진 13% 급등세고요. 한화엔진까지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오리엔탈 전공, 한라 IMS가 7에서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7%대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라주신 종목들 먼저 특징주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파인더에서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 이제 올 2분기에 북미 지역에서 매출 양호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가도 강한 반등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이 6%, 그다음에 거래소가 5% 내외로 이제 오를 정도로 시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한 달만 올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코스닥이 뭐 6% 올랐다라는 것은 6% 이하는 사실 시장보다 덜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거래소도 5%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웬만큼 올라서는 시장에서 이슈화되기 힘든 시장이긴 한데,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고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실적을 일단은 분석을 해서 주가가 그거보다 저평가면 일단 매수를 하고 고평가면은 일단 매도를 하거나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어떤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봤을 때 이 실적과 주가가 같이 연동되는 굉장히 정직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오를 때가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 부분 이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소위 2015년도에는 9천억대 영업이익을 나타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1,000억까지 빠졌다가 1년마다 1,000억씩 지금 플러스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한 4천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죠. 이제 중국보다 화장품주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지역이 딱 두 곳이 나오죠. 유럽이랑 미국. 모두 다 유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는 일단 중국이 기준이었었는데 일단 지역이 좀 많이 바뀌었죠. 아모레퍼시픽, LG생건처럼 굉장히 큰 화장품 기업들은 사실 과거에 면세점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하지만 이제 면세점 사업이 좀 줄어들고 어떤 중국의 어떤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들이 이제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 우리나라 면세점 60%가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제 반등 주는 분위기죠.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그 시니어 브랜드적인 느낌이 나요. 브랜드 자체에서. 그 부분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이 코스RX라는 이제 MG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상당히 유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가 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주가 차트에다가 아모레퍼시픽의 분기 영업이익을 합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상당히 정직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빠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영업이익이 빠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바로 주가의 정욕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그럼 최근의 흐름 좀 살펴보면, 일단 분기 영업이익이 22년도에 일단 적자 부분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좋았고 이제 2분기 실적은 한 이 정도 찍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와 어떤 그 실적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길게 봤을 때는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이 어떤 반등의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의 어떤 왕자를 지금 다시 한번 되찾는다. APR로서부터 그건 조금 힘들죠. 이 주가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지만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APR보다 한 3배 정도 많으니까 일단 영업이익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은 사실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고 실적 떨어지면 주가 내려가는 정직한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실적 저점은 24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주가 견인을 할 가장 큰 요인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동행하는 또 정직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게요.
네, HLB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HLB가 추진해왔던 신약이 미국 품목허가 불발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급락했고요. 가남 신약 리보세랄이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오늘 기세 하한가죠. 소위 얘기한 점화를 가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제까지 HLB의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 HLB에 대한 오늘 신약에 대한 승인이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여주거든요. 어제는 상당히 괜찮았죠, 주가가. 오늘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 과거에 이제 이번에 HLB의 이제 FDA 승인 불발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3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했고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그럼 내용 좀 체크를 해보고 과거에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두 번째 작년이죠. 두 번째 FDA 승인 불발됐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연출이 됐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조금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약을 제조하는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 쪽에 이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가 보통 CGMP라고 얘기를 하는 CGMP는 미국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약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약간 미달이 된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렸을 때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일단 그 부분들이 어떤 수정이 될 때까지는 NDA를 승인할 수 없다. NDA는 New Data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이 신약 허가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 항서제약의 어떤 CGMP 실사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지 시장에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들이 계속 이 HLB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HLB에서 뭐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어떤 뭐 대응하는 부분들이 나왔겠죠. 보완해서 이제 관계사 협의를 거쳐서 빠른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주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언제 재신청을 할 건데 재신청을 해서 다시 승인이 날 때까지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건데 과거에 예를 들었을 때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보세라닙이 어떤 HLB 주주분들이 이거 하나만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아쉽긴 한데 과거의 예를 한번 체크를 해봐서 앞으로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어떤 승인 실패인데 첫 번째가 이제 24년도에 이제 승인 실패됐을 때죠. 이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점화가가 두 번을 갔죠. 실질적으로는 두 번 갔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 이 승인 다시 재실패되면서 다시 한번 하한가를 좀 갔었는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기간은 한 1년 정도 다시 한번 어떤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흐름이 걸린 게 좀 보이시죠? 지금은 25년도에서부터 한 1년 반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 승인 실패가 됐을 때 주가를 보면 일단 저점 잡고 24년도에는 나름대로 좀 다양스럽게 반등을 좀 준 게 확인이 되시죠. 하지만 25년도에는 이제 이때 승인 실패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크게 떨어지고 나서 크게 반등하는 게 낫지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연하게 떨어지는 게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보다는 하락의 기간이 더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는 오늘 승인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나왔습니다만은 점아까 간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HLB의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이런 거는 0.1%도 중요하진 않죠. 일단 다음 신청 때까지 기간적인 부분에서 1년 정도는 일단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을 좀 버텨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제조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의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잘 견지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양시장 분위기 또 기분 좋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신세계,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올랐다가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죠. 주가가 다시 한번 시초가 밑으로 살짝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그래도 한 뭐 3% 후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포착주로 신세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추정치나 전망치가 이제 집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의 추정치나 전망치를 집계를 해봤을 때 전년 대비 몇 %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윗단에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세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신세계를 포착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신세계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주가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이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갑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백화점에 와서 어떤 면세점에 가서 명품들을 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백화점들의 어떤 실적을 견인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죠.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신세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명품 쪽의 어떤 그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액이 우리나라에 내한한 월간 기준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전년 동기 대비 부분은 이제 신세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수치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한 1,500억이 약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퍼센트는 98%. 이제 백화점 기준으로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비수기, 성수기가 딱히 없는 업종들은 전분기 대비가 중요한데 백화점이나 여행 이런 것들처럼 비수기, 성수기가 이제 명확한 기업들은 전분기 대비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실적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롯데,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 세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신세계가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차트 잠깐 간단히 보면서 어떤 가격적인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 7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사기만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 달서부터 계속 팔기만 하는데 외국인들 수급 따라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연결돼 나가는 흐름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고요. 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하는지 차트에서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죠. 많이 오른 거 외에는 사실 지금 딱히 단점이 없죠. 최근에 어떤 고점에서 밀린 부분들은 어떤 시장 영향도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밀려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전고점 전후되는 75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0만 원으로 역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포착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실적 전망에도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더욱더 상승 여력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목표 주가 75만 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의 뉴욕 신공장 행사에서 마이크론이 싫어하겠지만 경쟁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 경영진과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 기업과 미국 내 IP를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향후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계획한 총 1,300조 원 규모의 투자금 중 상당수를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규제 완화 시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과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번 주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목마르시겠지만 일단은 하락을 멈춘 것에 저희가 오늘은 좀 안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물론 다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가름을 해야 할지 어느 쪽을 집중해야 할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섹터 대 섹터로 강한 섹터 중에서도 더 잘 갈 또 오늘 좀 약하지만 또 기회가 있을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과 첫 번째로 섹터 대 섹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바로 오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 섹터를 좀 선정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 좀 약한 섹터는 게임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니까 올라오긴 한데 역시나 상대적으로 약한 건 게임 섹터입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ADR 상장 오늘 이제 D-Day입니다. 그러면 이제 ADR 상장하고 나면 시장이 좀 회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처럼 더 세게 갈 거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섹터가 반도체 장비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처럼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에 대한 우려, 기대,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오늘 약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후 ADR 상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다음 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는 분명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네네. 마이크론도 미국 내에서 40% 정도의 D램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30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이상의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는 서로 D램 생산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생산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장 증설만 돼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장비주뿐만 아니라 국내 장비주 또한 수혜를 모두 다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던가 유진테크 그리고 PSK처럼 전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주 중심으로 수급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 반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확대로서 이제 기대로서 장비주가 좀 더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도 반도체 디램 가격이 뭐 이제 오르는 폭이 조금 정체돼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의 이면을 본다면 반도체가 고정가로 계약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는 게 제동이 걸렸을 뿐이지 이제 고정가로 공급이 되면서 그 외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도 이제 뭐 중국 쪽 디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의 고부가 가치 고사양 디램이 이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구조가 깨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에 대해서도 뭐 부담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증설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 장비주는 첫 번째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증설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스럽다. 뭐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메모리 가격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지만 뭐 여전히 증설할 때까지는 시간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수요가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설 경쟁에 돌입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장비 업체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죠. 자, 상승 섹터 확인해봤고 다음은 그러면 이제 하락 섹터인데 게임 섹터가 뭐 그나마 좀 약합니다. 오늘 뭐 대부분 상승을 하는데 업종들이 자 그러면 하락 좀 약한 모습 보이는 게임 섹터들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은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주가 예전만큼 못하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위메이드나 뭐 시프트업 그리고 뭐 크래프톤이나 넷마블까지 웬만한 게임사들의 모든 지분들의 이제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신작이 만약에 발표가 돼도 예전처럼 중국에서의 효과라던가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M&A 관련한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급등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뭐 이게 실적 기대가 좀 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뭐 건설 등을 포함해서 이제 주도 섹터의 강세 속에서 이제 게임주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약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게임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주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이제 호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상당히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 반등장에서도 오늘 뭐 성장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면 뭐 반도체 장비주라던가 차라리 조금 더 리스크하게 본다고 해도 2차 전지 쪽으로가 훨씬 더 선호될 수 있어서 게임주의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늘처럼 그 장이 강한 상황에서도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넷마블 그리고 시프트업까지 잠시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쉽지만 뭐 게임주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전혀 뭐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믿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시장의 생리겠죠.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게임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여기에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가 오늘 워낙 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사실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막 10%, 20% 막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또 길게 보면은 조정을 꽤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도체 장비주들 좀 공략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PSK를 계속 PSK, 말씀드립니다. 이제 PSK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강세 속에서도 전공정 장비를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PSK에서 하고 있는 장비 중에 대표적인 장비가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장비인데 웨이퍼에 회로를 그린 이후에 감광액을 씻어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율이 올라가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적용되는 분야가 뭐 D램이라던가 HBM을 포함해서 뭐 파운드리 그리고 낸드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도 이제 뭐 수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인텔 그리고 뭐 창신 메모리와도 계속해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에서도 메모리 관련한 부분에 대한 증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PSK가 비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에도 이 두 분야의 증설에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이게 장비단 필요로 하는 장비단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섹터 전체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코스닥에서 뭐 코스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과연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가 유일하게 거의 탑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바이오는 계속해서 기술 이전 관련한 문제로 이게 개별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로봇주에선 그러니까 매출조차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찾기가 좀 드문 상황이어서 만약 코스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탑픽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정 장비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지금 반도체의 대세장이고 코스닥에 만약에 활성화 정책을 하면은 코스닥도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포인트죠. 그 안에서도 PSK를 가장 또 유망하게 보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상승하는 섹터는 건설주가 오늘 또 좋습니다.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섞이고 있죠. 반면에 바이오주는 안 좋은 이야기가 오늘 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 빨간불을 켜는 이 오늘 창인데 딱 두 종목 펩트론, HLB가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볼게요. 건설주는 지금 뭐 원전도 있고 재건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하면은 당연히 또 건설사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좋은 이야기들, 모멘텀들이 좀 융합되고 있는데 자, 건설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건설주 이제 코스피 반등장 속에서 네. 건설업종도 이제 업종별 그 상승 상위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뭐 중소형 건설주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제 다만 뭐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뭐 GS건설, 삼성 E&A처럼 대형 건설사 중에 이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뭐 중동 재건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신재생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도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증설할 때 삼성 E&A가 가장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데 뭐 그보다도 뭐 금호건설이라던가 다른 건설주가 좀 더 언급이 됐었던 부분은 약간은 아이러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E&A가 이제 분명한 첫 번째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동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1.2기가와트를 2028년까지 건설을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GS건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S건설이 현재까지도 국내에만 이제 2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되면 이 부분이 1.2기가와트라고 했을 때 이제 그 33조 이상의 30조 이상의 매출액과 맞먹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은 주택건설에 주목이 되어 있었다면 그 외에 원전이나 신재생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처럼 중우장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가 들어오게 됐다면 주택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도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한 기만 지어도 뭐 주택 공급하는 거 이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매출액 대비 수익성,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건설주에서도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 건설주도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성장주로서의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상위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도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된다. 저희가 밸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까지 생각을 좀 넓혀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일단은 좀 상승 섹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게 문제인데 계속 저희가 이 섹터 대 섹터에서도 자꾸 하락 섹터에서만 바이오가 계속 나와요. 오늘도 또 좋지가 않은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펩트론, HLB 말고는 다른 바이오가 전부 다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현재는. 자, 지금 바이오 오늘 안 좋은 악재가 2개가 겹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ABL 바이오, 뭐 D&D 파마텍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좀 부진하기는 했지만 오늘 같이 바이오에 좀 상당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대한 수급 영향을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그 시장의 신뢰를 뭐 강하게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른 종목들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섹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뭐 가장 크게 그 한몫했던 종목으로 본다면 HLB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HLB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계속 장중에 잠깐 풀리긴 했지만 계속 하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암 신약에 대해서 뭐 FDA에 신청을 했는데 3번째도 이제 그 떨어졌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줬을 것으로,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HLB에서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도전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하게 밀고 있었던 뭐 간암 신약에 대해서조차 3번째에도 떨어졌다는 부분은 물론 뭐 HLB만의 문제로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뭐 제조 관련해서 중국의 항서제약 관련한 부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4번째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언제 심사가 들어가고 언제 허가가 날지 이런 부분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HLB에는 분명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존에는 다른 악재가 나타났을 때 다른 종목들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HLB 아쉽습니다. 뭐 3번째인데 뭐 우리가 시장에서 늘 뭐 3~4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3번까지 안 된 거면은 참 신뢰가 형성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 중에 HLB도 HLB지만 오늘 펩트론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HLB랑은 또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약간은 다른 부분이 이제 뭐 공동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비밀 협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펩트론에 대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장기 지속 주사 제형, 그러니까 월 한 번만 맞고도 그 약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마운자로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밝혀진 바로는 마운자로를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외에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스마트 대포 기술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정작 시장에서 기대했던 마운자로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좀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고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도 시간 외에서 장 마감 끝나고 하한가가 기록을 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한가에서 장중 잠깐 풀리는 정도만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까지는 이렇다고 쳐도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을 멈추지 않는다면 펩트론이 그동안 올랐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비만 치료제의 스마트 대포 적용 이 부분이 좀 앞으로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좀 주의해야 될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까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에서 확연하게 분위기가 좋지 않고 주목이 안 되는 섹터들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도 참 참고를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잘 가는 쪽으로 저희가 또 투자를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나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화 시스템 편. 오늘날 국산 전투기의 두뇌와 저궤도 위성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이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화려한 방산 날개로만 기억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점은 대기업들이 서로 안 가져가겠다며 등을 떠밀던 눈물 묻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시간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며 강제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단행하죠. 그 칼바람의 재물이 바로 삼성의 방산 부문과 아남정밀, 대우전자의 레이더 부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한 바구니에 담긴 이들은 결국 2000년 프랑스 방산 거물과 지분을 반씩 나눈 삼성 탈레스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글로벌 합작사였지만 실상은 냉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밀려 돈은 못 벌면서 보안만 까다로운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 프랑스 본사의 눈치를 보던 시절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고독한 서름을 삼켜야 했던 거죠. 그렇게 독을 품고 기술을 국산화해 가던 2014년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이 방산 부문을 한화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니 소속이 바뀐 연구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처절했습니다. 프랑스 텔레스 측마저 지분을 빼겠다며 압박을 가해왔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한화 시스템 특유의 도끼가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는 프랑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최종 시제 업체로 선정됩니다. 당시 미국 펜타곤과 글로벌 거물들은 비웃었죠.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최고 난이도 레이더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방산 변방의 한국 회사가 만든다고? 도끼가 오른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불을 24시간 끄지 않았고 수천 개의 미세한 송수신 모듈을 조립하며 수율을 맞추기 위해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전폭적인 투자 아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AESA 레이더는 보기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버렸던 서자가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시선을 돌려 글로벌 원앱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우주 인터넷망의 대동맥을 짚어냈고 독자적인 고성능 SAR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세우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빅딜 1호 기업.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와 집념으로 갚아준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번 상장을 통한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세운 250억 달러의 기록을 12년 만에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대형 기업 공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자금 지배력을 단숨에 확보했다. 미국 자본시장으로의 직접 진출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꾼 SK하이닉스의 ADR 거래는 현지 시간 10일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거인이 미국 뉴욕 증시 중심부에서 어떤 주가 역사를 새로 쓸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이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확정됐고요. 외국 시장에서 상장하는 주식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좀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정말로 ADR로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기대치에 뭐 미달할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흥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수의 어떤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ADR에는 베일리 기포드라든지 코튜 이런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여러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잘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코너스톤 투자를 약속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고 공모 물량의 25%를 미리 확보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 ADR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전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들을 이번 상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의 어떤 강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흥행 기조가 좀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기관 주문이 공모 물량의 7배 이상 초과 달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주문이 몰린 상태였고 약 1000개의 기관 투자자가 로드쇼에도 참가를 하면서 깊은 이런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앞서도 이제 나왔었지만 주당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된 주식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총 들어오는 자본이 지금 한 40조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기존에 있었던 해외 주식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업 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있는 경쟁사죠. 마이크론과 동등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는 ADR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승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상장 이후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ADR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상장 초반에 모든 비중을 넣는 게 아니라 좀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의 변동성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ADR 상장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주를 매도하고 ADR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좀 ADR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본주 같은 경우는 ADR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우선 ADR은 미국의 증시에 대한 제3자 비중 유상증자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총 주식 수의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총 주식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은 물량이어도 결국은 증자라는 거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본주가 약간은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전체에 대비했을 때는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반면에 이제 ADR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사실 원화로 사야 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 달러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순간부터 기관들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과거에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ADR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주와 ADR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괴리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게 지금 TSMC거든요, 대만에. TSMC도 지금 현재 본주와 대만의 본주와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의 가격 차이가 한 10%에서 2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보통 ADR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장점들 그리고 편의성, 외국인들의 접근 편의성들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싸게 팔리는 거는 맞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ADR 같은 경우 사실 상장한 이후에 본주까지도 사실 같이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제도적 구조적으로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차익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보통 본주와 그다음에 ADR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라든지 전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ADR, 하이닉스 ADR 주식을 만약에 한국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한국 주식을 미국 주식으로 ADR로 바꾸는 거는 사실 조금 지금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구조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둘 사이의 괴리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주에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국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상장한 시점과 그다음에 상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를 뿐이지 결국 SK 하이닉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본주와 ADR 모두 다 함께 우상향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조금 ADR이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조금 엇갈린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만 보더라도 KB증권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420만 원 제시를 했었는데 또 BNK 투자증권에서는 185만 원을 제시하면서 현재 구간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본주 자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시고 저희가 투자 모멘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근데 BNK에서 나왔던 네. 리포트를 보면은 네. 지금 현재가보다도 낮게 평가돼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맞아요. 지금 거의 매도 리포트에 갔다가 본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하는 쪽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목표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AI 투자 우려를 투자 둔화를 좀 우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최근에 메타발 이슈로 사실 캐펙스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메타 같은 경우도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GPU라든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도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에 또 메타가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캐나다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캐페스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ADI 투자 사이클이 좀 끝났다라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까지 보는 게 지금의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이 또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을 하거든요. 물론 디램, 특히나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메모리 기업들이 HBM과 같은 이런 최첨단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주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범용 디램을 좀 적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극단적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먼저 올라갔는데 HBM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객사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까지 해서 물건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가격을 빠르게 올리지 못했지만 이제 3, 4분기 지나가면서부터는 내년 거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지금 100%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HBM 쪽에서도 수익성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 이익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낮추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미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 공급 계약에서 장점은 뭐냐면 가격 하단선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지금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도 이거를 가격이 전가를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가격 상한제를 없애고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여서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예상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SK 하이닉스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이런 좋은 조건을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도 나중에 추후에 이런 조건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여전히 좋고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당연히 최고가 그 이상까지 바라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BNK 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가 지금 매도에 가까운 리포트인데 좀 과도하게 평가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메모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또 대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애플도 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가 범용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메모리 부분도 중국의 가격 공세에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투투백의 악재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네.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 좋을 건 없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창신 메모리와 그다음에 애플이 검토하고 있는 이 메모리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서버용 HBM이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용 LPDDR입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핵심 수익원인 이 AI 메모리와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뉴스가 메모리 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가격 인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더 공급망을 좀 다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지 뭐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속단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창신 메모리가 그리고 IPO를 통해서 대규모 또 자금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달을 하게 될 텐데 이 투자를 결국 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도 조달된 자금을 이용해서 결국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설비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HBM이 아니라는 거죠. 범용 DRAM 쪽입니다. HBM 쪽은 이미 아직도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차세대 반도체를 계속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격차는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뺏기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애플과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범용 디램 쪽에서는 2년에서 3년 뒤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창신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캐파를 많이 뺏긴다라거나 수익이 굉장히 창신 메모리 때문에 우리 탑2 종목이 줄어든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지금 경쟁을 하는 이 구도 자체의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익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메모리 기업들 매도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쪽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현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진 건데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장률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절대적인 이익치는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완만해지기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일단 당분간은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빅테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좀 오히려 호재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애플과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ADR 상장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객사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늘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더 높일 만한 뉴스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은 노이즈에 너무 민감하게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실적 또는 올해 실적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연 비싸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현재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이라든지 아니면 2026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ER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은 7월 달에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7월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8월부터는 더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략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번에 또 역시나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7월과 8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의 뉴욕 신공장 행사에서 마이크론이 싫어하겠지만 경쟁사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 경영진과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 기업과 미국 내 IP를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향후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계획한 총 1,300조 원 규모의 투자금 중 상당수를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규제 완화 시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과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졌는데 코스닥은 5%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시원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양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이유는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13일에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ETF 관련돼서 보완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ETF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고 기대감이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연기금이 뭐 매수를 했다는 것도 좀 의미를 좀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쪽에서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고객 예탁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점, 그리고 신용 물량에 대한 확대, 그리고 카드론에 대한 증가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원활하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봤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 모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부양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가 했던 종목들이 고스란히 오늘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부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을 했었던 쪽은 역시나 이제 AI 밸류 체인에 있는 섹터 종목들이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되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수주 모멘텀 이슈가 됐었던 부분, 원전, 방산, 조선 쪽 관련된 부분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 관련된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섹터들,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엔터나 그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가 14조 원의 데이터 센터를 캐나다에 짓겠다라는 의미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UBS가 여전히 메모리 쪽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28년 상반기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반도체 위주에 대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전환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흐름이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까지 거쳐가면서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양대 지수였는데 오늘 그래도 이 금요일을 맞아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내러티브 AI 쪽에서의 상승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 시장을 잘 지탱해줬고요. 뭐 오늘은 반도체 AI 쪽뿐만 아니라 골고루 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7,704포인트까지 고점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전거래일 대비 2.7% 강세 그려지면서 2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7,4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 이상 급등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840포인트까지 고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4%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오늘 주요했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코스피 지수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팔자세 1조 2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대거 물량 출회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이 지수를 하드캐리했습니다.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개인은 4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동반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2%대 강세, SK하이닉스 소폭의 약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던 우리 시장, 그래도 금요일장에는 수급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업종 섹터는 반도체 기업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과 ARD 흥행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로 좀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2%가량 상승했고요. SK스퀘어도 6%가량의 오름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일제히 4%대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에서 서남권 반도체 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정부가 31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6%가량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6%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인 만큼 오늘 오후장에서 좀 수급이 빠지면서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진행이 되죠. 그 결과를 보고 접근하려는 투자 심리가 막판에 조금 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 기업들도 ESS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삼성전기, 기판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분위기 좋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LG전자, 삼성물산까지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견조하게 버텨줬었던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KT엔진은 1%가량 빠졌고요. KT 역시나 오늘 6%대 조정, S-오일도 1%가량 주가가 내려놓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1%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역시나 방산 관련된 기업들로도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악재가 조금 컸었습니다. 지금 악재가 발표한 두 기업이 있는데요. 펩트론과 HLB 결국에는 하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릴리와의 공동 연구 해석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휩싸이면서 오늘 하한가를 유지한 채 마감을 했고요.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관련된 미국에서의 이슈, 지금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섞이면서 오늘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HLB와 펩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산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바이오의 일부 종목의 악재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알테오젠이 8%가량 상승했고요. 삼천당제약과 ABL 바이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상장사들 좋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9%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는데요. 원익 IPS가 19%, PSK가 무려 24%, VM도 19%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시장이 흔들렸을 때 많이 빠졌었던 장비 그리고 소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실리콘2가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그리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셀은 10%가량 빠졌고요. 음식료품 쪽에서 오늘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또 그 반등에 이틀 연속 이어가면서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2.5%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이고요. 7,475.9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대 급등세에 이어갔고요. 837.43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2.3%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무르면서 5장 안에서의 탄력을 더해주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7,704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 다소 내주는 모습 좀 아쉬웠고요. 결국에는 7,500선 아래에서 7,47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급등 출발하면서 오전 장중에 800선 위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 출발한 이후로 845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5%대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보시면요. 기관이 오늘 1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 외국인은 3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고요. 개인도 7천억 원대 팔자세로 함께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5,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면서 오늘 매수 주체로 나서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각각 4천억 원대, 1,500억 원대 순 매도세 그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시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SK스퀘어까지 S7 안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밖에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도 흐름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받아갔습니다. LG이노텍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려갔고요. 이 밖에도 ISC, 리노공업, 테크인까지 반도체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RFHIC의 경우에도 오늘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 매수세 이어갔고요. AI 데이터 센터 향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볼필 종목은 삼성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 기술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반등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에 따른 수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분석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0만 원 선 또 터치하기도 했고요. 150만 원 선 탈환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6.1%대 강세 158만 4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짚어보시죠.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을 또 담아가는 흐름이었고요. KB금융,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외국인 리스트에 이어서 기관까지 탑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 자리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수급을 쓸어갔습니다. PSK와 원익IPS, 제주반도체, VM, 파도의 급등세에 돋보였던 가운데 기관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덕전자 시세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상승을 시작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보이고요. AI 기판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중에 123,900원까지 고점을 터치했고요. 7.9%대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129,900원의 종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시장의 반등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유의미한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던 외국인이 지금 수요일장부터 우리 시장의 포지션을 매수로 돌아선 채 지금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3거래일간 외국인의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양시장은 매수 사이드카가 순차적으로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 상장 종목 가운데 90%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인 만큼 코스피는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막판까지도 5%가량의 강세를 유지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인데요.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가 발표가 됐죠. 149달러로 확정이 됐는데 공모 규모가 40조가량으로 알리바바를 넘어서서요. 외국에 있는 기업 가운데 상장된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공모가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를 기존보다 500억 달러 상향한 2,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소부장 단까지도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팹을 2031년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광통신과 AI 인프라, 원전과 같이 다양한 AI 관련 기업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한 것과 다르게 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그리면서 마감을 한 것인데요.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허가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 대응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정인데요. 다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한 채 끝까지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바이오 기업들 오늘은 다른 종목으로 이러한 매도 심리가 펼쳐지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러한 바이오주들의 좀 굳건한 이러한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바이오주들 흔들림을 잡아줄 만한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대급 변동성을 그리고 있는 7월 증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포인트, 어떤 포인트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돌발 변수가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쟁 관련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이란 전쟁 관련돼서 미국에서 전쟁을 확전으로 끌어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란이 또 언제 또 이 관련돼서 또
불가항력적인 이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지만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는 안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되레 이제 전쟁에 대한 확산이 줄어들면서 유가도 떨어졌고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의미에서 매크로 변수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와 같이 다음 주도 역시나 이어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다시 7,500선 안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서 7,300선 이상에서 마무리를 졌다라는 점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된 시점에서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좀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8,000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9,000선까지도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네.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여기에 있어서 뭐 3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를 했고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뭐 매도를 했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 날들을 보면 역시 3일 연속은 계속 코스닥을 샀다라는 점 그런 점을 시장에서 본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성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ADR이 저녁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세론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100 편입과 더불어서 본주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ADR에 대한 상승과 SK하이닉스 본주에 대한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 원체적으로 많이 쏠렸다.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만 양호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커트를 찍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장세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름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했었던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흐름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쏠림에 대한 완화는 어느 정도 거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공모 수요 예측부터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ADR이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주 13일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정규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 미칠 영향 잘 체크해 보시고요. 수급 그리고 뭐 실적까지 잘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또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반등이 빠르게 나오면 역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쪽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양 디지텍을 오랜만에 좀 가져왔습니다. 네. 낙폭과대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 봤을 때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작년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다. 당연히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메모리 모듈 쪽에 SSD 모듈을 동사가 계속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양산에 대한 수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때 호실적이 하반기 때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올해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인 추세가 완전하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 1차적으로는 한 27,000원 이상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900원 제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시면서 한양 디지텍을 골라주셨습니다. 서프라이즈 의견 주셨고요. 하반기까지 실적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에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22,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7,000원까지 목표가, 손절가는 18,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듣고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이번 주 워낙에 힘들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메시지 마음에 딱 새기면 좋을까요? 엄청 힘들어서 고진감래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진감래와 대기만성을 한번 대기만성.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시장 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네. 좀 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다음 주는 고진감래와 대기만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네. 계좌가 좀 풍성해지는 한 주가 또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진감래와 대기만성 기다린 만큼 또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유용하고 도움되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